예. 안녕하세요. 조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화면이 또 사라졌네. 일단 화면 사라졌는데 다시 나올 때까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지금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아마 자료들이 전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 1, 2월달 강의 주요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월달 강의의 이제 기본적인 주요 목표는 당연히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올해 이제 시험하고 예전에 이제 시험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한동안은 굉장히 이제 응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 활용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다면 최근에 이제 한 1, 2년 사이에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운동이라든지 공부로 따지면 기본기죠. 그래서 그 기본기를 좀 소홀히 했던 경우에는 실수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게 1, 2월달 강의 주요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때는 대부분 다 보면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시는데 기초적인 내용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일부는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가장 시험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합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죠. 기초부터 착실하게 다져가서 기초를 착실하게 다지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지금 임용공부 준비 1년 준비를 하시는데 기초부터 하시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학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셨다. 그럼 기초를 어디서부터 다져야 되느냐? 초등학교 1학년 다시 가셔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시험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일단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작년하고 이제 조금 생각을 제가 바꾼 게 지금 한참 연결한다고 지금 애먹었잖아요, 그죠? 애먹고 있는데 여전히 연결이 안 됩니다. 왜 연결이 안 될까 지금 궁금한데 조금 이제 기본적인 강의를 속도감 있게 좀 전개를 할까 해요. 그 속도감 있게 정리한다는 것은 조금 더 기본 개념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태블릿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이걸 충분히 좀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잘 연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연결이 곧 되겠죠. 자, 그래서 1, 2월달 강의에서는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 두 분이 계세요? 네. 일단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1, 2월 달에 이 책을 한 권을 몽땅 내가 암기를 하겠다. 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1, 2월 달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1월 달 3주 지나고 나면 공부를 포기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진도를 못 따라가요. 복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복습이 안 되면 복습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 복습하는 방법을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생은 망했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번 생은 망했고 그러면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할까? 뭐 이런 이제 계획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장담컨대 어떤 학생들도 1, 2월 달에 이 책을 완벽하게 복습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학생은 없어요. 그럼 1, 2월 달에 해야 될 것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월 달에 해야 될 것들만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3, 4월에 해야 될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은 순차적으로 해나가서 빌드업을 시켜서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로 가셔야 되는 거지. 이걸 지금 현재 1, 2월 달에 목표 세우고 1, 2월 달 끝내야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영어 처음 공부할 때 보면 단어들을 막 익히잖아요. 입에 붙이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용어 자체가 입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민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법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그런데 민법이 대충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만 파악이 되면 돼요. 예를 들면 처음 공부하시는데 제가 계약 철회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철회라는 말은 한글은 분명히 철회라는 말을 알겠는데 이 말이 뉘앙스가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느끼시면 돼요. 1, 2, 5달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책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다음에 이 책에 지금 현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어디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찾을 수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시려면 책을 그냥 편하게 많이 읽으시라. 그래서 일단 권장하기는 책을 한 5번 읽는 게 좋은데 너무 많나요? 그런데 최대한 10번을 읽으시라. 그래서 10번을 읽어서 최대한 어떤 용어들이 입에 익숙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꼭 당부를 드리고 제가 1, 2월 달에는 욕심을 내지 마시라. 그래서 1, 2월 달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새해 결심. 그래서 올해는 내가 반드시 합격하리라. 그래서 1, 2월 달에 이제 욕심을 엄청나게 내고 막 모든 이제 열의를 불태우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1, 2월 달 이제 지나고 나면 그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한 3월 달 중간 가면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포기 내지는 아니면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죠. 야, 이거 힘들어서 1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는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힘을 그냥 가볍게 하고 우리가 러닝할 때 몸을 이렇게 데운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1, 2월 달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디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편하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들을 확인하는 습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 했구나. 그다음 중요한 거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책장을 좀 편하게 넘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수업도 이제 1, 2월 달 수업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일단 전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학습해 나가면서 법을 좀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드디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반가울 때가 예. 자, 이제 하나씩 방금 주의 당부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회과 경론, 뭐 법학, 정치학, 경제학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특강들이 좀 다양하게 올라와 있죠. 개론서들하고. 그런데 1, 2월 달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걸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심심할 때 좀 듣고 싶다고 한다면 나중에 공부하신 다음에 민법 사례 특강 같은 것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되어 있는 특강이 이제 법 사례하고 판례 특강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심심하실 때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학, 경제학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경제학 강의를 사실 안 한 건 아니고요. 경제학 강의는 학교에서는 계속 강의를 해왔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학원 수업, 그 다음에 학부 수업들, 경제학 강의를 계속 해왔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제가 경제학 강의를 특강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정규 강의 끝나고 나면 강의를 주로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학교 강의의 어떤 템포, 스피드하고, 그 다음에 학원 강의에서 경제학 강의를 할 때 이 템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해봤죠. 학원 강의에 이제 스피드로 한번 연습을 해서 녹음을 해보고 촬영을 해봤는데, 해본 결과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거 브랜디드 수업,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경제학 강의 수업할 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예전에 이제 구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경제학 특강 했던 거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인류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특강을 이제 2개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국산업사회학회 비판사회학 책의 주요 내용 한번 특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인류학 이론, 사회학 이론사를 이제 작년에 제가 특강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이론들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능론부터 해서 상호작용론까지 최근 이론까지 쭉 가는데, 그 흐름의 어떤 연결성 같은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고 싶다 하면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올해 계획은 교육학을 특강하는 거였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교육학 특강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경제학을 같이 하시는 분께서 못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올해 교육학 특강이 아니라 경제학 강의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학과 관련되는 문제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방법을 구상을 해볼 거고요. 정 안 되면 작년에 모의고사반처럼 또 교육학을 한번 정리해서 찍어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 아마 이제 제 이야기 듣는 분들은 저놈이 사기꾼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이미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사기꾼이 아니고 실제로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의 조교도 그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대학에서 정치학, 법학, 그 다음에 교육론, 뭐 이런 이제 한 4과목, 5과목을 강의하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을걸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간이 문제라서 그렇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교육 내용 출제 경향을 한번 봅시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법교육 내용 출제 경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법교육학 입문이라는 책이 사실은 몇 년 전에 나와서 있는데 개정판이 올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개정판은 이제 여러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정답의 시비가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 책을 이제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여기에 이제 살펴보시면, 헌법은 헌법하고, 그 다음에 형법하고, 그 다음 민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부분에 노동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죠. 그죠? 이 노동법이 사회법 분야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될 때라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빈칸이 있는 곳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빈칸이 많은 쪽은. 그런데 빈칸이 없고 좀 채워져 있는 영역은 집중적으로 많이 읽어 보셔야 돼요. 그냥 복습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습을 하실 때 옆에 표를 두시고, 여기 지금 이제 빈칸이 많이 채워져 있는 파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빈칸이 거의 좀 채워져 있는 파트 같은 경우는 부지런히 읽고, 강약 조절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만 나중에 복습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헌법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통치구조론하고 헌법재판론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간간히 요즘에 이제 기본 개념을 묻는 과정에서 기본권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권 강론은 깊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권 용어를 숙달시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 행정법 파트인데, 행정법 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법의 독자적인 영역은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헌법과 관련된 행정법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법과 관련된 행정법 내용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들어만 두세요.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는 계속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형사법의 문제가 약간 수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민법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이제 크게 나누면 4가지 영역으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민법 총칙이고, 그 다음 물권법이고, 채권법이고, 친상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민법 총칙이 중심이 되어서 채권이 나오거나 친상법이 나오거나 주로 이제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하고 경제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법 분야가 제일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때 힘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 조절을 잘 못하시면
학습에서 사실은 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당부드리지만 제발 부탁인데 모든 걸 힘주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힘줘야 될 건 힘주고, 그 다음 힘 빼야 될 건 힘 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차도 해야 되니까 그 2차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래서 강의 목표하고 강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초심자분들과 초심자 유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상관이 없고요. 초심자와 초심자 유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용이, 책 내용이 좀 부드럽게 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그냥 읽으세요. 내용 자체가 안 들어온다면 복습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라도 계속 보세요. 그래서 제목을 여러 번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책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빠르게 한번 넘겨봅시다. 법의 기초에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잠시만. 예. 16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이제 책을 보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줄글로 책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시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 정리된 것만 계속 공부를 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제시문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시험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줄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회규범으로서의 법과 법치주의,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의 의미 특성, 이 제목만 읽어보셔도 돼요. 제가 책을 쓸 때 제목만 읽어도 내용이 연결되게끔 썼어요. 그리고 이 내용의 그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궁금해서 한번 쳐다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제목만 쭉 빨리 읽고 넘어갔다가 여러 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제목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내용을 또 가볍게 보는 거예요. 내용을 가볍게 그냥 눈에 들어온 대로 보다가 좀 더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유의 있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 방법에서 조금 여러분들 충분히 기술을 좀 발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끝내고 싶잖아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2년, 3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만에 끝내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기술을 쓰자.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심자가 아닌 분들인데, 초심자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초심자분들 아닌 분들은 책을 읽을 때 목표를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나 개념만 한번 쭉 한번 읽어볼 거야. 그래서 개념만 찾아서 쭉 한번 읽어보는 거죠. 법의 개념. 그죠? 여기 지금 이제 계신 분들 이제 법의 개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이 나오시나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5, 6월달, 7, 8월달 되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책을 여러 번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할 때 방법을 달리해서 읽어야 돼요. 1회독은 개념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의미만 쭉 한번 읽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개념과 사례를 함께 정리를 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연결해서 3회독을 하고. 학습을 하실 때 좀 기술을 쓰자. 제발, 부탁인데. 그래서 제발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1페이지부터 내가 10페이지까지 무조건 외우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연습장 두고 펜 들고 막 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 페이지 소화하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한 페이지 소화하는데 한 10분씩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 1시간 공부하시면 한 진도는 몇 페이지 나와요? 10페이지 정도 나가요. 그럼 하루 이제 10시간 공부하시면 몇 페이지 나가죠? 100페이지 나가요. 근데 하루 10시간 공부 못 하잖아요. 5시간 공부한다 하시면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느 세월에 책을 다 보실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외우겠다 이런 마음은 버리시라.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방법을 달리해서 책을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백지쓰기를 습관을 시키셔야 돼요.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아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백지쓰기를 해보면 되죠. 법의 의미가 뭐지? 생각 안 나. 그럼 법의 의미는 체크해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이념이 뭐였지? 법의 목적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나면 괜찮은데. 법의 목적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또 역시 체크죠.
그러니까 모두 다 체크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다 체크돼도 돼요. 또 하시면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알고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강의 진행과 관련되는 잔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교육 내용과 강의 일정하고 교재를 좀 소개를 드리면 책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책을 쓸 때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노량진에서 대부분 다 보면 책을 쓰실 때 뭐 주로 컨트롤 C를 많이 이용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어디 가서도 이렇게 책 목차를 따로 구성해서 된 책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단분화를 시켜서 필요한 내용들 거의 다 총체적으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는데 이 책에서 빠져있는 내용들은 거의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이번에 뭐 노동자 노동법의 기본 용어 정의 같은 것도 책에 있거든요. 책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간 거지. 강구하고 그냥 스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제발 회독수를 늘려서 읽어 나가는 방법, 읽기 방법, 그 방법을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공부 그렇게 안 해왔는데 이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만의 방법이 꼭 옳을 수는 없거든요. 네, 바꾸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조금은 판서 시간을 줄일 거예요. 판서 시간을 줄이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진도가 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서를 주로 해서 전체를 막 보여주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칠판 하나에다가 모든 한 단원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판서는 이쪽으로, 그래서 판서 시간 최대한 줄이고 대신에 설명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더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전개를 할 테니까 일단은 앞으로 이제 이 화면에 좀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친숙해질만 할 것 같은데요, 화면이. 자, 그래서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8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거의 다 7주로 저는 끝내려고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학원 강의를 계속 듣는 분들의 제일 고충이 뭐냐면 복습이 밀리면 언제 복습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7주에서 일단 끝내고요. 그래서 7주에서 정말 우리가 진도를 못 끝냈다. 그러면 8주 넘어갈 겁니다. 근데 한 주 정도는 휴식과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원 강의 수업이 그야말로 좀 빡빡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왜? 이날을 기다리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날을 방학이라 생각하고 이날을 기다리면서 중간에 오는 어떤 유혹도 참는다. 예,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교재 및 이제 참고 교재인데 교재는 확인하셨고 주제별 이제 기출 문제집이 있죠. 이 주제별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일일이 여기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거니까 뭐 기출된 거 중요한 포인트 이건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복습하실 때 기출 문제 이런 문제들 출제가 되었구나 확인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쨌든 5, 6월 달에 과정상으로 보면 5, 6월 달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다루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 자, 강의 진행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질문 없어요? 자, 중간중간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질문을 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되고 다만 욕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설이 녹음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법의 기초입니다. 법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전체 모든 법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일단 생각나시는 법들이 아마 헌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세상에 생각나는 법이 민법이 있을 겁니다. 형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바로 뭐냐면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요소를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법의 목적에 해당되는 법의 이념을 반영해야 됩니다. 민법도 형법도 행정법도 노동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법의 이념뿐만 아니라 이 법의 이념에 따라서 이 법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력에 대해서 법의 효력, 법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력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돼야 되죠. 우리나라 민법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적용돼야 돼요. 이게 법의 효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법의 효력을 바탕으로 해서 민법은 민법이 규율하는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헌법이 규율하는 법률 관계가 있어요. 헌법에서 강조하는 법률 관계는 바로 기본권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있잖아요. 자유, 평등, 그 다음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의 법률 관계는 이런 거 있잖아. 내 돈 빌려 먹고 떼먹고 도망간 놈. 이놈을 잡으러 다니는 거는 형법이에요. 그런데 이놈한테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민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법률 관계, 빚쟁이와 그 다음 돈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 이런 각종 법률 관계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 이게 법이에요. 법의 구조가. 그래서 이 법의 구조를 법의 기초 파트에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의 기초에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내용은 과연 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 법은 사회규범입니다. 그냥. 사회규범인데 어떤 사회규범이냐? 국가가 집행하는 사회규범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집행하는 사회규범. 법치주의란 뭐냐?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국가가 집행하는 법을 가지고 사회를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느냐? 당연히 정의를 지향해야 되고 공정을 지향해야 됩니다. 정의나 공정을 지향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국가입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부터 자, 다이어트에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먹던 걸 500g을 감량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 일방적인 명령이잖아요. 일방적인 명령에 대해서 법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하죠? 저한테 욕을 할 거예요. 뭐 의자를 던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은 정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켜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 이게 바로 법의 이념, 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당연히 사람들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게 법의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들을 어떤 법들로 이제 유형화되어 있고 범주화되어 있는지 그 법의 유형들을 살펴보는 게 이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법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 적용될까? 그걸 살펴보는 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법을 어쨌든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할까? 자, 이 내용들을 다루는 게 법의 기초 파트에서 할 내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기관입니다. 도덕은 선을 추구하며 인간관계에서 합당하게 행동하고 자기 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기관입니다. 관습은 특정 사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것, 거듭된 사회적 관행이 바로 사회생활 규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법의 의미에서 가장 키워드로 보이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법은 주체가 누구죠?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력을 발휘하죠?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국가의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데 도덕을 한번 보세요. 자기 완성을 실현한대요. 자기 완성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법을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도덕이라고 하는 건 사람 관계에서 내가 자기 완성을 추구한 사회규범입니다. 관행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끼리 약속을 정해놓고 뭔가를 행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강제력이 있는데 얘들은 강제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 특징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강제 규범이다. 이걸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회는 사회 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규범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규범에는 국가가 강제하는 규범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사회 규범을 나눌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마치 보면 경제학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뉴스 보도에 많이 들으시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주로 분야를 이렇게 나눌 때 시장과 정부로 많이 나누죠. 그죠? 시장과 정부로. 그러면 시장은 뭘 뜻하는 거냐면 민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제 공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민간 영역에서 법에도 이런 게 있느냐? 있단 말이에요. 시장과 민간 영역에서 우리들끼리 잘 지키면 되는 거 그게 바로 사회규범 중에 도덕이나 관습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들어와서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죠. 정부 개입. 정부 개입하면 들어오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실정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좀 더 키워드를 살펴봅시다. 법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말씀드렸죠. 정의를 실현하는 걸 직접 목적으로 한다. 이건 뭐라고 했죠? 법의 이념. 강제력을 수반한다고 했잖아요. 강제력을 수반한다. 그래서 강제 규범. 그 다음에 도덕을 한번 보시면 인간관계에서죠. 인간관계인데 자기 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규범이니까 자율성이죠. 이 성격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 자, 관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습에 제일 중요한 건 반복된 관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사회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 이게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의 의미가 바로 출제됐는데 지금 방금 제가 관습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관습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이 있고 그 다음에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과 관습이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정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관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관습법. 자, 여기서 사회규범을 정리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존재하는 규범입니다. 질서 유지, 평화 해결, 뭐 권리 보장, 갈등 해결, 이건 전부 다 사회규범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나오지만 사회규범에는 국가 내지는 정부, 그래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규범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공식적 규범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법과 도덕과 관습 조리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도덕과 관습 조리를 이쪽으로 법으로 땡겨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습은 관습법이 되고 도덕은 법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사회 규범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갈등과 분쟁과 혼란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사회 규범이에요. 자, 좀 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 시험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법과 도덕, 그 다음에 관습과 관습법, 이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출제된 거, 관습법의 의미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과 도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법과 도덕을 비교를 하면 법의 목적은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도덕의 목적은 뭘까요?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 자기 완성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덕의 목적은 뭘까? 인격의 완성이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인격의 완성이에요. 도덕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도덕은 뭐예요? 권리는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만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마음속 살인하는 것은 법은 규율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덕은 어떻게 해줘? 마음속 살인했잖아요. 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떻게 하냐? 막 반성을 해요.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왜 죽였지? 왜 그랬을까? 내면성이란 말이죠. 내가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강제성이라고 하는 거. 강제성이라고 하는 거. 근데 도덕은 뭐죠? 비강제성입니다. 자율적으로 지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합법성, 타율성.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안 하셔도 뭐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칸트는 오래전부터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법과 도덕을 구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법이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고민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둔 거, 이게 이 표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직도 해결 못 했구나. 이 사람들이 아직도 해결 못 했네. 이렇게 보시면서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합법성과 타율성이고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도덕성과 자율성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법은 현실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현실,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바로잡고자 하는 거죠? 잘못된 현실은 맞는데 그 잘못된 현실 이면에 있는 내 마음, 삐뚤어진 마음. 여러분들 마음은 바로 되어 있죠. 전부 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마음을 다시 이제 되잡는 것, 이게 이제 도덕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을 잡으려면 법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잡으려면 도덕 교육을 해야 돼요. 삐뚤어진 행동을 바로 잡으려면 법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삐뚤어진 마음을 잡으려면 도덕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일반 사회과하고 윤리과에서 이게 갈등이 심해요. 우리가 법 교육을 하고 싶은데 윤리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 교육은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파트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규범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국가와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실정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통치하고 지배한다고 했지만 이 통치 지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타율적이면 법치주의가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폭력입니다. 폭력.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는 이유는 국가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확신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안 사셔도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법치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올해 이제 제가 바뀐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안 짚어주니까 자꾸만 그냥 복습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처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주요 용어 정의를 먼저 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것. 이게 이제 이번 강의에서 제가 바꾼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에 대한 용어를 이제는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파트에.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했을 때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이 법률이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에게 담당적으로 규율해야 된다는 원리.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이걸 이제 법치주의의 의미를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 다음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랑 친하잖아. 그러니까 이것 좀 해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법률에 의해서. 이걸 할 때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률에 의해서. 그럼 이 법률은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나랑 친하거나 좀 해줘. 그랬는데 싫어.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야, 법에 있어. 나랑 친하면 해주는 거고. 근데 그 법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당하게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나와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가 만든 법이죠. 대표가 만드는 법률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가 만든 법률을 가지고 이 법률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집행을. 자, 나랑 도와줘. 자, 지금부터 세금 내. 내가 돈이 좀 없거든. 국가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세금이잖아요. 세금, 돈이 없잖아. 그럼 이제 돈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률에 따라 집행을 해야 돼요. 대상은 누구죠? 국민입니다. 그죠? 그런데 국가가 분명히 세금 거둘 때 얘한테 세금 거둘 때는 이런 기준에 따라 100만 원만 딱 거두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요거 한 100만 원 더 땡길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부과를 한 거예요. 200만 원을 부과를 하고 100만 원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횡령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누구나 압니다. 그죠?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법치주의를. 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요 기구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그죠? 그럼 이 집행부도 누구의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이 국민의 의회가 만든 대표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은, 의회가 만든 법은 누구와 누구를 규율하죠? 국민과 정부를 규율하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올해 시험 나왔던 거. 뭡니까? 올해 시험 나왔던 거. 이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 부르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 올해 시험 문제, 사법권. 말도 아닌 문제. 이건 출제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중에 그 파트 가면 이게 왜 출제가 제가 볼 때 개판인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사법권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담당하는 게 뭐죠? 집행권. 의회가 담당하는 게 뭐죠? 입법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입법권.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사법권. 그 다음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은 집행권. 이런 모든 권한들을 누가 제한한다? 법이. 그게 바로 법치주의라고. 법치주의를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예요. 이 법원이 재판을 할 때도 보세요. 대상은 누구죠? 국민이죠. 기본적으로.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법치주의 내용들을 본다. 그런데 처음에 이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법치주의. 이 내용들을 지금 봤을 때, 이 법률을 만들 때, 요 절차만, 프로세스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는 의회가 형식과 절차에 따라 만든 법률이면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법이 바로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이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나의 첫 번째 사례가 히틀러죠. 히틀러도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수권법.
그죠? 수권법.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는 수권법을 만들었는데, 근데 유명한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굽니까? 유신헌법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유신헌법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내용이 정당하지가 않아요. 내용이 정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법이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과 절차만 합법성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형식과 절차 이외에도 그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법치주의의 내용을 봤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여기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법까지 아까 사회규범 법 이야기했다가 왜 법치주의가 나왔을까? 일단 요거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나중에 학교 와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의 의미 설명하고 사회규범 막 설명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법이에요? 왜 법으로만 법치주의를 할 수 있어요? 도덕으로 하는 덕치주의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다스린다고 하는 건 인치라고 하죠. 인치주의. 불가능합니까?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주의 불가능합니까? 관습으로 다룬다면 뭐라고 해야 되지? 관치주의라고 할까? 이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도덕과 관습은 누구한테 의존하냐면 일반 우리끼리 사람들한테만 의존해요. 그런데 법치주의는 어떤 거죠? 모든 국민들이 지지하는 대표들이 만든 법률에 따라 만들어내는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도덕이나 관습은 특수하고 개별적이고 이게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보편적인 걸 가지고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치주의예요. 자, 법치주의 정리를 합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았죠? 대표, 의회, 입법권을 뽑았어요. 그리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럴 때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자. 이럴 때 군대를 보내자. 여기 몇몇 이제 서글픈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냥 군대도 이제 나이가 몇 살 되면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 초등학생을 군대를 보낼 수는 없잖아. 몇몇 이제 나이가 되면 군대를 보내자. 어떤 조건이 되면 보내자. 이걸 조건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률 유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가지고 법을 만들 때, 이걸 법률 유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법을 가지고 정부는 집행을 하고요. 법원은 뭘 한다고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이게 바로 법치주의다. 자, 이제 법치주의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진화해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모든 제도는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는 민주주의, 어떻게 발전해왔죠?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해왔다. 맞죠? 국민주권 어떻게 발전해왔죠? 형식적인 국민주권 시대에서 실질적 국민주권 시대로 발전해왔다. 항상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형식과 절차에 따라 만든 법인 합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건이 터졌다고 했죠. 왜냐하면 법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의 내용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형벌을 준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란이 한복판에서 사람의 사지를 묶어가지고 소를 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양쪽에 줄에는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이제 양쪽으로 막 끄는 거죠. 그럼 사지가 절단나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가 형벌에다가 이 사지를 절단하는 거, 공개 처형하는 이 장면을
법률이 규정하면 여러분들은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죠? 반대한 이유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거는 법에서는 담아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지 그냥 절단해도 돼요. 형식과 절차에 따라 만든 법이면.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떻게 한다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너무 심하잖아. 인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까지, 통치의 정당성, 그 법 내용의 정당성까지 판단을 해서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것,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런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 선언한다고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말을 잘 듣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보면 골통들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골통들도 있잖아. 그런데 이 골통들도 있는데 골통들이 법을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규범 통제 제도라고 하는 걸 둡니다. 이 자식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자식들을 어떻게 처벌하지? 어떻게 전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규범 통제 제도의 대표적인 게 뭐다? 헌법재판제도다. 이해되셨나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치주의가 뭔지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 합니다. 법이라는 놈은 과연 도대체 뭐 하는 놈일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법은 굉장히 딱딱하다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저를 가르쳤던 이제 행정법을 한 노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노 교수님이 맨날 수업을 안 하시고 했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법은 사랑이다. 법은 사랑이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근데 법은 사랑이다는 말은 가끔씩 가다가 재판 판사들도 재판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법은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사는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게 법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도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죠. 천사들만 살면 그 정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씩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법치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죠? 점점 과연 이제 이 텐션이 유지가 되어야 될 텐데, 이제 그게 중요한데. 자, 이제 법의 이념과 법의 효력을 한번 봅시다. 법의 이념은 말씀드렸던 법의 목적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다 학교에서 제가 학부생들 물어봐요. 야, 너희들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부생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때입니다. 행복? 그죠? 잘 모르지만 행복해져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법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치하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 이게 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법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끼리 다툽니다. 혼자 이야기하면 그거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끼리 다툽니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뛰어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거죠. 양쪽의 말을 잘 듣고 공정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평등하게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이 친구는 이러저러해서 이만큼, 이 친구는 이러저러해서 이만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억울했던 건 제 동생과 제가 싸우면 우리 어머님은 항상 동생 편만 들어요.
전혀 평등하거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은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있을 때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정의 의미는 핵심이 평등이다 그 말이에요.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평등해야 돼요. 각자의 몫을 평등하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정의의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법의 정의는 평등이다. 본질이. 두 번째, 이 평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을 정말 반영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평등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견해가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파리바게뜨에서 식빵을 사왔다 칩시다.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영리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술을 막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 개씩 똑같이 나눠주도록 하거나 아니면 두 개씩을 나눠줬으면 되는데, 문제는 개수가 꼭 부족해요. 두 개씩을 꼭 못 나눠주게 하는 그런 개수, 아니면 세 개씩 꼭 못 나눠주게 하는 그런 개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누가 두 개를 가져가고 누가 한 개를 가져갈 거냐, 이 딜레마예요. 그럼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실질적 정의라고 하고, 그 실질적 정의가 바로 한목적성입니다. 법은 구체적인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법이 없으면 살기 힘듭니까? 살기가 힘들까요? 아니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소망하기는 공부가 학생들한테 노동이 안 되기를 바라요. 제 소망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 공부는 노동이 아니다. 근데 제 말에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요. 왜냐하면 공부와 관련된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된다. 마치 보면 공부는 정말 힘든 일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공부, 나쁜 공부를 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공부는 굉장히 즐거워야 되거든요. 공부는 어찌 보면 내가 몰랐던 거, 새로운 걸 알잖아요. 그러면 마치 보면 이거는 내가 내 정신이 여행을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여행은 손과 발로 다니고 눈으로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공부는 정신이 여행을 다니는 거잖아요. 새로운 걸 보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이 공부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중국의 무술인 쿵푸하고 단어가 같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한테 만약에 공부를 왜 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내 몸과 마음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요가를 해볼까요? 요가. 몸과 마음이 잘 안 움직이잖아. 팔이 막, 다리는 한 반쯤 내려가다 말고 안 움직여요. 근데 공부는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몸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거. 힘든 일이 왔을 때 내 몸과 마음을 조절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운동을 할 때 내가 뭘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의 학습 동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소망하기를, 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소망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멋진 일 아닌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건 난 못했는데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 사회의 제일 불만은, 저는 제일 큰 불만은,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꾸만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이렇게 쭉 가다가 일탈을 하잖아요. 노란선 밖으로 나가서 일탈을 해버리면 이 일탈을 한 친구가 다시 돌아오는데 한국 사회는 진짜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애들을 어떻게 하냐면 요 안쪽에 차선만 쭉 따라가도록 하거든요. 그 차선 받고 나왔다 다시 들어오면 자식이 언제 받는 놈이지? 뭐 하다 이제 왔지? 마치 보면 돌아온 탕자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저는 병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 나는 내가 공부하는 거 잘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근데 그게 단순히 시험 공부가 아니라 방금 말했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좀 소망을 가지고 동기유발을 하면 좋겠다. 저의 바람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법의 이념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평등이라고 하는 내용을 본질로 하는 정의와, 그 다음에 그 평등의 의미에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것, 한목적성,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공부를 왜 하느냐, 내 몸과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것, 안정성이에요. 법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법이 있어야만 내일이 예측이 돼요. 법이 없다면 내일이 불안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 내일부터 법이 없어진대. 뭐 어떤 법이 없어진대? 야, 국가가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안 지켜준대. 그럼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총을 사야 되나? 태권도장에 가지고 이제 무술을 시켜야 되나? 왜? 국가가 더 이상 이제 경호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이 없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순간에 혼란적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은 사람들한테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법의 이념 세 가지. 첫 번째 정의, 두 번째는 한목적성,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내용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